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칠자입니다. 이제 또 아침이 밝아왔어요. 1교시 오늘은 목요일이네 벌써요. 목요일인데 비가 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기상을 예측하기 힘들어요. 워낙 변동성이 심합니다. 주가가 변동하듯이 기상도 변동하고 있어요. 널뛰고 있다는 널뛰고 있어요. 널뛰기 어, 기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죠. 하여튼 비 조심하십시오. 빗길 조심하시고 집안에 혹시라도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글을 봤어요. 이게 우리가 행운이 있어. 또 행운의 반대말은 불운이겠죠. 이 불운도 행운으로 만드는 여유로운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더라고. 야, 불운을 행운으로 만든다. 상당히 기대가 되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첫 번째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의의를 두고요. 결과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더라. 도전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성장했기에 결과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액땜에 따치자. 액땜. 액땜에 따치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그 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일은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맞이하기 위한 도움닫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온 불행이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하는 태도는 그 찾아올 행운조차 불행으로 보이게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세 번째 그때 최선이었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후회스러울지 몰라도 그 당시에 자신이 치열하게 고민한 그런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므로 과거의 자신을 존중해 둔다. 과거의 자신을 존중해 준다. 네 번째는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겠지. 그런 겁니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겠지. 자신을 좋아하며 다가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싫다고 가는 사람을 잡지 않는 겁니다. 남을 사람은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남고 갈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떠난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이 불운조차도 행운으로 만들더라. 조금은 더 여유롭게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선물한 여유가 오히려 삶을 더 알차고 활력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귀가 뜨겁도록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듣고 하나라도 뭐 마음속에 담아야 하나 머릿속에 담아야 하나 그냥 흘러버려도 됩니다. 삼성전자나 그 구글 같은 이런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거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시행 시기는 2026년에서 27년 같아요. 2022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가 됐더라. 기재부에 따르니까 그 OECD하고 주요 20개국 포괄적 그 이행 체계에 이행 체계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스랑 이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포괄적 이행 체계는 다국적 기업의 그런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에 대해서 이 방지 대책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예요. 현재 143국이 참여했다. 그래서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그 필라 원 어마운트 A, 이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더라고요.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7조 원, 이익률이 한 10% 이상인 대기업인데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 국제 조세 과세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넣는 국가라도 그곳에 사업장하고 고정 시설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는 반면에 필라 원 어마운트가 도입되면은 고정 시설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가 있어요. 국가 간의 경계가 흐려진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과세 기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은 25년에 발의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 조약안을 마련해서 공개할 예정인데, 이 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자 조약 발의를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시행 시기는 그 다자 조약 규정에 따라서 2026년 또는 2027년 될 것 같아요. 기본으로 마케팅, 유통 활동에 대한 정상 가격 산출 방식을 표준화나 그 단순화하는 필러 원 어마운트 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을 하는데, 오는 9월 1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연말까지 남은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내년 1월에 OECD 이전 그 가격 지침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각국 입법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요. 필라2 원천지국 과세 규칙의 경우에는 회원국인 원천지국이 요청을 하면은 규칙을 양자 조세 조약에 반영을 하거나 다자 협약에 서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합니다. 원천지국 과세 규칙은 이자나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그 조정 명목 세율로 과세를 할 때 소득을 그 지급하는 국가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되고요. 규칙을 위한 다자 협약은 오는 10월 2일부터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또 흥미로운 소식들이 또 있네요. 보니까 올레드 TV에 관련된 건데, 올레드 TV 지금 보니까 삼성이 LG 디스플레이랑 손을 잡고요. 미국에서 83인치짜리 올레드 TV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어요. 삼성은 80인치 때 그 올레드 TV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계열사의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한계로 초대형 올레드 TV 시장에 뛰어들지는 못했는데, LG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공급받으면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이 가능해졌어요. 삼성의 미국 법인은 10일 공식 홈페이지 현지 소매점을 통해서 83인치짜리 올레드 4K TV 판매에 들어갑니다. 그 홈페이지 기준 판매가가 5,399.99달러,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로써 삼성은 올레드 TV 모델은 55, 65, 77, 83인치형 총 4종으로 나갑니다. 이 제품은 대형 올레드 패널 시장의 강자가 누구야? LG 디스플레이. 이 화이트의 올레드 패널이 탑재되는데, 현재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가운데 83인치짜리 올레드 패널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은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은 계열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55, 65, 77인치짜리 올레드 TV에 들어가는 퀀텀닷 그 올레드 패널을 공급받았어요.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은 150만 대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채 LCD 기반의 QLED죠. TV에 주력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레드 동맹을 맺은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삼성은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레드 TV 시장 공략이 시급을 했어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2분기 연속 적자를 내면서 수익성을 좀 개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 TV 시장 1위인 삼성이 대형 올레드 TV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장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고, 옴디아가 올레드 TV 출연량이 23년 835만 대에서 26년 1104만 대로 증가할 거로 봅니다. 이 가운데 1,5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 TV의 매출 점유율은 22년 36.7에서 24년 50%까지 높아질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또 간접적으로 온실가스죠.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는 스코프 이 3를 처음으로 공개를 하네요. 이 스코프 3 배출량은 직접적인 그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1 배출량에 비해서 21배에 달했다. 그렇게 봅니다. 산업계 따르니까 삼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펴놨어요. 삼성은 지난해 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가 모두 1억 2,472만 톤에 달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에서 스코프 1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고, 스코프 2는 기업이 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확대된 개념인 스코프 3가 기업의 가치사들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인데, 공급업체랑 고객, 운송, 폐기물 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합한 거다. 삼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스코프 3 기준 배출량은 삼성전자 스코프 1 기준 배출량의 21배에 달아요. 21배. 스코프하고 스코프 2 이 기준 배출량을 합한 것에 8배를 훌쩍 넘는다. 그래서 스코프 3 그 항목별로 보니까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그 발생한 온실가스가 1억 124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요. 상품 제조 단계에서 구매 상품 서비스가 1460만 톤 달합니다. 이 밖에 업스트림, 운송, 유통이 397만 톤, 자본재 151만 톤, 판매된 제품의 폐기 121만 톤, 연료랑 에너지 활동 90만 톤, 임직원 통근 30만 톤, 그리고 임직원 출장 9만 톤. 하여튼 기업 활동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공개를 한 거예요. 그 삼성은 또 신기술이 적용된 자체 개발 재사용 필터를 전 계열사와 협력사 공장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적용하기로 했고, 이 기술이 적용된 필터는 미세먼지하고 유해가스를 동시에 제거를 해요. 간단한 물 세척만으로도 최대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기존에는 공기정화 시스템을 구성할 때 재사용이 어려워가지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새 필터 구조는 그 아산화동하고 이산화 타이타늄과 같이 방수 특성을 가진 그런 소재가 적용이 됩니다. 소재가 적용이 돼서 물 세척을 해도 성능이 유지된다. 그래서 물 세척을 통해서 10회 재사용한다고 가정 시에는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기존 헤파 필터 대비 그 수명이 40배가량 증가한다는 셈입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삼성전자 사업장으로 점진적으로 한 뒤에 2030년부터는 계열사랑 협력사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세라 참 완전 별걸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아이디어만 가져오면은 나머지는 삼성이 다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첨단 패키지죠. 이 공정에서 TSMC하고 전면전을 이제 선언했어요. 첨단 패키지는 여러 반도체를 쌓거나 묶는 건데, 이 반도체 미세화 공정 한계를 돌파할 기술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패키지 분야에서 TSMC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그 수율 측면에서 TSMC를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패키지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첨단 그 반도체 패키지 협의체죠. MDI 그 연합 출범을 계기로 해가지고 올 하반기 평택 그 3라인 파운드리 제품 양산을 통해서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인데, 그 MDI 연합에는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 파트너사인 세이프가 있어요. 세이프사 메모리, 패키지 기판, 테스트 분야 기업 등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 연합은 특히 반도체 의료가 얼마나 더 작아질지 그 회의가 커지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패키지인 공정의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패키지는 말 그대로 회로를 포장하는 뜻을 의미해요. 과거에는 이 패키지 기술은 단순히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이 보호하는 역할을 그쳤는데, 하지만 그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칩이 제 성능을 이제 발휘하도록 하는 데는 어려움이 이제 커지겠죠. 그리고 또 미세화만으로는 그 성능을 계산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패키지 기술이고, 단적으로 반도체 여러 개를 수평이나 수직으로 연결하는 이종 집적 이런 기술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들던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 CPU죠. 이 CPU하고 메모리, 그래픽 처리 장치, 그 신경망 처리 장치가 NPU인데 이걸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를 통해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쌓을 수 있어서 부피도 줄어들고, 또 소비 전력을 최적화할 수 있어서 성능 개선도 기대할 수 있고,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첨단 패키지 시장은 21년부터 27년까지 한 연평균 9.6%,
이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첨단 패키지 사업도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가속도가 붙어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첨단 패키지 기술 강화 그리고 사업 부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서 이 DS 부분에 그 내에 AVP라는 사업팀을 신설했어요. 어드밴스드 패키지. 그래서 또 올해는 TSMC에서 약 19년간 패키징 기술 개발했던 린준청 부사장을 영입을 합니다. 첨단 패키징 기술인 FOWLP라고 하는데 그 팬 아웃 워터 웨이퍼네 팬 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데 이런 걸 뭐 기술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그래픽 디램 기술 그 GDDR6W네 이렇게 메모리 업계 최초로 제시했다 뭐 이런 겁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칩을 기판이 아닌 웨이퍼에 직접 뭐 부탁을 하는가 봐요. 부착을 하는 것 같은데 부피를 줄인다. 부착을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같은 면적의 패키지 안에 메모리 칩을 2배로 넣을 수 있어서 성능이 획기적이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FOWLP가 TSMC가 2016년 상용화한 이후에 시장을 선도해야 한 기술이었는데 삼성이 올해 하반기 그 양산 라인에 도입을 합니다. 도입할 예정이고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해요. 삼성의 그 첨단 패키지 기술을 앞세워서 대형 고객사 확보에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뭐 애플, AMD 등 반도체 팹리스 업들은 서로 다른 반도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강력한 성능을 내는데 현재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삼성은 TSMC와 달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나 파운드리, 패키지 사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앞세워서 이제 고객 확보에 나서는 거죠. 멋진 회사입니다. 내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응? 삼성은 그래서 최근 파운드리 포럼에서 최첨단 패키지 원스톱 턴키라 서비스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이나 뭐 오토모티브 등 금융처별로 차별화되는 패키지 솔루션도 개발 중에 있고 특히 삼성은 로직 반도체랑 고대역풍 메모리를 평평한 판 위에 얹혀가지고 하나의 반도체처럼 동작하게 하는 2.5차원짜리 패키지 아이큐브하고 최신의 극자외선 공정으로 만든 얇은 칩을 수직으로 쌓아 하나의 반도체로 만드는 엑스큐브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인프라나 설계 제조, 테스트, 조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삼성전자에서 지원하겠다. 아이디어 또는 설계만 가져와라.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해주겠다고 삼성에서 자신감 있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패키징 전쟁 삼성이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기쁜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뭐 주가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는 대로 즐기십시오.